선생님, 미국이 정말 체교가 맞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서 단 7일을 보낸 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평생 배워온 진실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엘리트 학생 25명,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본 현실은 우리가 자랑하던 미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새벽 2시에도 혼자 걷는 여학생들, 바닥에 먼지 한 톨 없는 지하철 3달러짜리, 따끈한 길거리, 음식, 서로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포기해도 되는 문제라 여겼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히 해결된 일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학생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온 그 최고의 나라라는 말이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가벼운 여행기가 아닙니다. 미국 우월성, 그 뿌리까지 흔들어 놓은 충격의 7일, 그리고 한 교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아주 위험할 만큼 솔직한 기록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독감이 유행인 요즘 늘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깊은 밤 2시에서 시작됩니다. 형광등은 윙윙거리며 매서운 빛을 쏟아내고 주변은 피곤한 공기와 초조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1번 터미널에 서 있었고,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는 뉴욕 명문 사립학교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 늘 최고만 경험해온 그 아이들은 여행을 놀이처럼 여겼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 때문이었죠. 바로 한국.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온갖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 들은 이야기들, 오래된 선입견들이 제 머릿속에서 혼합된 상태였죠. 낯선 골목길,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때 제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휴대폰 하나를 두고 깔깔거리고 있었죠. 어떤 학생은 K-POP 영상을 따라 춤을 추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본 한국 음식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해맑고 밝았지만 저는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군인처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들은 마치 방송에서 과장되게 보여지는 위험한 해외 도시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각각의 비상 연락처를 번역해 코팅해두고 미국 대사관 주소도 복사해 나누어 넣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해 구급품과 서류들을 빽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여권을 잃어버리면, 혹시 다치면, 혹시 길을 잃으면,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며 계획을 세웠지만 딱 한 가지 시나리오는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한국이 예상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면? 부모들이 내 판단을 무능하다 비판한다면? 아니, 그보다 혹시라도 아이들 중 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불안감은 제 어깨를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공항에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초등학생처럼 흥분해 짐을 챙기고 뛰어다녔습니다. 반면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리드 선생님, 너무 신나지 않아요? 클로이라는 학생이 제게 뛰어오며 밝게 묻던 그 순간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 그렇지.
아주 교육적일 거야. 그런데 제 말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학생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가 활짝 웃으며 떠들었죠.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거라 믿고 있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타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터미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혼란스러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영어 방송, 커피 냄새, 지연되는 항공편 안내, 관광객들의 조급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마치 저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완전히 모르는 세계로 가게 될 거야.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고쳐 매며 제 머릿속은 괜히 부풀려진 공포들로 꽉 차 있었죠. 한국에 관한 온갖 부정적 상상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리고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 말입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고 어느새 밤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 아래로 수많은 불빛이 사라지고 우리는 대서양 위로 비행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학생들은 어느새 잠에 빠져들거나 영화에 집중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정이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릴 그 길고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첫 번째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은 고속도로 위를 잔잔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조금도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사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웬만한 일에는 쉽게 놀라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왔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게 된 경험도 있고 여행도 적지 않게 다녀본 터라 웬만한 낯설미나 불편함쯤은 그렇지 하고 넘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은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방금 겪은 공항 경험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그 당연함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제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기준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 밑을 처음 열어봤을 때 먼지와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틈새가 드러나는 것처럼요.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그런 감각이었죠. 리무진 창문에 비치는 제 얼굴은 피곤함보다 당혹스러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들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창밖을 연신 찍어대면서 여기 너무 멋있다 선생님, 밤인데 왜 이렇게 밝아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저도 같은 질문을 제 안에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 돼 있지? 하필이면 그때 창밖으로 또 하나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속도로 옆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방음벽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뉴욕에서 보는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와는 달리 이곳의 방음벽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져서 도심의 풍경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도로 전체를 세심하게 감싸고 있었죠. 누군가 직접 손으로 오래 닦아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은 참 이상했어요. 저는 그저 밤길을 달리고 있을 뿐인데 어쩐지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순간 문득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어온 미국의 공공시설들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지하철역, 투박하게 덧댄 보수 흔적, 매번 이용할 때마다 조금씩 각오해야 했던 불편함들. 물론 저는 그 모든 것을 디폴트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다들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결국 이런 점들은 비슷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은 그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 안에 아주 미세한 금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죠. 마치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쏟아냈고 저는 그 모습이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은 반응이 부러웠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보고도 금세 마음속 계산기를 꺼내들고 왜 이럴까? 어떻게 가능한가? 같은 질문부터 던지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러다가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속을 깊숙이 찔렀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제 마음. 어쩌면 제가 그동안 무심히 사용해온 어떤 표현들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같은 단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고한 편견의 틀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리무진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외곽의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따로 조명 연출을 한 것처럼 고르고 세련된 불빛들, 높은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은하게 뿜어내는 도시의 리듬.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의 곡선이 조금씩 완만해지더니 방향을 틀어 도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한밤중의 도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멀리서 보던 스카이라인은 점점 커지고 선명해졌고 하나하나 다른 표정을 가진 건물들이 마치 도시 전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감탄과 당황,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고, 훨씬 현대적이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감보다는 궁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얼마나 더 놀라게 될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스스로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이 순간만큼은 꼭 30살 초입의 여행 초년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말은 없었지만 그 조용한 흥분이 차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그 분위기가 저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가장 가까운 창밖에서 또 하나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고층 아파트 단지, 저 멀리서 또렷하게 빛나는 대형 병원의 간판, 도시 전체를 수놓은 규칙적인 가로등의 흐름. 어떤 구조물 하나도 대충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누군가 의도하고 설계하고 신경 쓰고 돌보고 있다는 흔적이 분명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의 기준이 진짜로 맞았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믿었던 미국의 기준,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던 기준, 그리고 제가 제 삶을 평가할 때 사용해왔던 기준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리무진은 서울 도심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커지는 동요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43년 동안 제가 쌓아온 확신들이 아주 작고 가느다란 소리로 딱 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어떤 작은 균열.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균열이 앞으로 제가 보게 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또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새롭게 세울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아주 은근하게 그리고 조용히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가 곧 직접 대답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리무진이 서서히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서울 중심부로 이어지는 도로로 접어들 때쯤 저는 어느새 등받이에 기대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였을지 몰라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사실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그 낯선 감정,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이유 없이 편안한 그 분위기가
계속 저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40이 넘으면 웬만한 감정은 좀 무뎌진다고 생각했는데 참 사람 일은 모르는 법입니다. 지금 제 속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더 소란스러웠으니까요. 창밖의 도시 불빛이 차창에 부딪혀 학생들의 얼굴을 바꿔놓을 때 저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창가에 얼굴을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밖을 바라보며 연신 작은 탄성을 터뜨리고 있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 상자를 여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메디스는 아예 휴대폰을 꺼내 연신 녹화를 하고 있었고 그레이스는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평소 뭐든 태연하게 넘기고 까다로운 파리지행 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클로이조차 감탄을 삼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이 제겐 너무 낯설었거든요. 새벽 1시 40분. 도시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우리 같은 여행자들이 가장 솔직하게 그 나라의 민낯을 보게 되는 시간대죠. 뉴욕이라면요. 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도 많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텅 비어 있지 않은 곳들, 그 묘한 공포가 있는 시간. 가방을 더 꽉 쥐고 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그런 공기 말입니다. 저도 평생 맨해튼에서 새벽 2시에 거리를 걸어본 건 2번뿐이었고 2번 모두 절대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새벽 1시 40분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도시의 새벽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돈 같은 건 없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가게들, 혹은 알 수 없는 불안이 가득한 공기.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했고 마치 밤에도 도시가 이렇게 굴러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모퉁이를 지나면 편의점 하나가 보였는데 그 빛이 따뜻했어요. 미국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는 날카로운 형광등과 방탄 유리의 그 삭막함이 아니었습니다.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건 야밤의 풍경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문이 열린 식당들도 지날 때마다 안쪽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회사원들이 늦은 회의를 이어가고 젊은 커플들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 새벽 1시 4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감탄했고 저는 그 감탄의 이유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가장 크게 흔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이힐에 정장 차림. 분명히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겠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기색도 없었고 발걸음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듯, 느긋한 듯, 그 고요한 새벽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도시지? 그때쯤 조용히 제 사고를 깨뜨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엠마 첸. 늘 조심스럽고 규칙을 잘 따르는 그 엠마가 조용히 말을 걸더군요. 선생님, 혹시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호텔로 바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그 계획을 접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밤의 서울이 과연 정말인지, 혹시 제가 잠시 들뜬 기분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24시간 김밥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문을 열자마자 퍼져나오는 향 참기름, 불향, 따뜻한 밤냄새 그 모든 게 새벽 공기와 어우러져 묘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분은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메뉴 사진에 눈이 반짝였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깨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죠. 김밥, 떡볶이, 라면, 학생들이 하나둘 주문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평소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던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흥분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음식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단순하고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괜한 선입견이 있었음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카페테리아보다도 저렴한 가격도 충격이었고, 팁을 완강히 거절하는 주인분의 태도는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결국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그 소박한 식당 공기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있던 오래된 편견들이 하나둘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이 정상적인 일상, 이 자연스러운 친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불안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밤거리. 이 모든 게 제가 부모님들께 이메일로 보냈던 그 조심스러운 경고들과는 정반대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아주 많이 틀렸다는 걸요. 식당을 나서서 호텔로 걸어가는 길.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어느 정도의 활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마치 나처럼 활기차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가졌던 확신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깨지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게요. 그리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창밖에 서울이 여전히 밝고 또렷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거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은 걸 단정해버렸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번 여행에서 제가 보게 될 더 많은 사실들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졌던 놀라움과 감탄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과 저는 별마당 도서관의 넓은 공간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책을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혹은 조용히 앉아서 그 공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지난 이틀 동안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되짚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10대 학생들은 단 48시간 만에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특히나 오늘 서울이라는 도시를 관통하는 배려라는 공통된 정신을 지하철과 공원과 도서관이라는 세 가지 공간을 통해 보고 난 뒤에는 말이죠. 사실 이 여행을 오기 전 저는 오랜 교사 생활에서 쌓여온 익숙함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경험은 대부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쌓인 것들이었고, 그 경험은 늘 제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시는 원래 이런 것, 대중교통은 원래 이런 것, 10대는 원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하루가 그 모든 확신에 금을 냈습니다. 아니, 금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구멍이 뚫렸다 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다는 감정과 동시에 묘한 희열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특히 제 학생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선반 사이에서 두꺼운 사진집을 들여다보는 소피를 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호기심의 결은 어제 혹은 뉴욕에서 보던 그것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진중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소피 옆에 조용히 서서 사진집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을 보았죠. 그녀가 말했던 쉬는 시간에도 배우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그런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도서관이라는 곳은 조용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였지,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도시의 도서관이든 주말이면 소란스럽고 분주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서나 학습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같았고, 더 나아가 기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휴식이 곧 배움이고, 배움이 곧 휴식이 되는 그런 조용한 순환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도서관 풍경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이 이 여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가르치는 지식보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사회적 태도, 공공공간에서의 행동, 말하지 않아도 서로 지키는 예절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저도 그들 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 도서관 천장을 올려다보니 자연광이 전체 공간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작은 요소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밝고 편안한 공간, 누구나 쉽게 찾아와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소란을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 이런 요소들이 쌓여 지금의 문화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엠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선 뭔가 사람이 서로서로 신경 써주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제 가슴을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나도 그래.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이 정도의 배려를 보기 힘들었지. 근데 여기선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네. 그 순간 저는 6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서로 아침 인사하던 풍경, 길에서 만나면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던 모습들, 아이들이 놀다 길에 떨어진 휴지를 어른 눈치 때문에라도 주워 쓰레기통에 넣던 시절들이요. 그 시절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다는 분위기가 있었죠. 서울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런 오래된 가치가 현대적인 도시 규모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도시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꽤 흘러 도서관의 조용한 웅성거림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을 때쯤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고, 낯선 도시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는 부담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 안에서는 그 무거웠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평온함 때문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이며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자세나 표정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변화였어요. 그냥 여행 중에 들떠있는 10대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이었고 스스로 행동을 조금씩 조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교육이구나. 교실이 아니어도, 책상이 아니어도, 시험이 없어도 아이들은 배울 수 있구나. 제대로만 보여주면 그들은 스스로 이해하는구나. 그 순간 누군가 제게 다가와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였어요. 그녀는 책 한 권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따가 여기 다시 올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물론이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 사실 저도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의 조용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분위기에 저 자신도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다시 흩어져 자신들만의 작은 탐험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이 도서관에서의 조용한 오후가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열어줄지,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지 상상하니 마음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은 이제 겨우 시작일 테니까요. 아이들이 배울 것들도, 제가 깨달을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닥뜨릴 놀라운 순간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이 도서관을 나서면 또 다른 서울의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저녁이 되자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부터 몸에 배어가지고 온 뭔가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경계심이 어느새 스르르 풀려버린 것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약속한 듯 조용하고 깨끗한 지하철역, 그리고 별마당 도서관에서 느꼈던 그 경건한 정적이 제 안에 있던 딱딱한 부분들을 천천히 녹여준 걸까요? 여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젊음의 열기와 밤의 활력이 가득한 한국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느라 여러 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떨어지지 말 것, 낯선 골목에서는 조심할 것,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특유의 무질서에 대비할 것. 하지만 정작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말들은 해야 하니까 하는 이야기일 뿐 진심으로 걱정해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걸요. 홍익대학교역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마치 도시가 숨을 들이키고 내쉬며 살아 움직이듯 에너지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참 이상했어요.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뉴욕의 야간 거리와는 다른 종류의 생동감이었거든요. 미국의 밤거리에서 늘 느끼던 위태로운 긴장감도 없었고 사람들의 취기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공기나 거칠고 공격적인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웃음, 음악,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활력이 묘하게 따뜻하고 뭔가를 창조해내려는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끌리듯 한 골목을 돌았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메디슨이 제 등에 쿵 하고 부딪혔죠. 그곳에는 6명의 젊은 댄서들이 무대 아닌 무대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교하고 서로의 호흡이 기계처럼 딱 맞아떨어져 잠시 어디선가 파견온 전문 공연단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군중은 10명도 넘게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밀치거나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고 웃고 박수치면서도 묘한 질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클로이가 제 귀에 가까이 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경찰이 안 막아요? 저는 군중 바깥쪽을 둘러보다가 금세 답을 찾았습니다. 경찰 2명이 미묘한 미소를 띤 채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개입하려는 몸짓도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클로이, 경찰은 예술을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춤추도록 지켜주는 거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해왔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뉴욕에서는 늘 위험을 먼저 예상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통제가 필요하고 젊은이들의 활력은 언젠가 빈틈을 만들어 사고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기본값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생긴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의 표현을 억누르기보다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고요. 홍대의 깊숙한 거리로 걸음을 옮기자 학생들이 어느새 자유롭게 흩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이들이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마음 편히 허락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 그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라와 엠마가 프리마켓을 발견하며 손짓해 저를 불렀고 저는 두 아이를 따라가 조그만 예술가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귀걸이, 토트백, 휴대폰 케이스, 작은 그림들 하나하나에서 젊은 창작자들의 개성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가판대를 운영하던 젊은 여성 예술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페인트가 튀어있는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대충 틀어올린 모습이었는데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통 한국 패턴을 제가 새롭게 재해석한 거예요. 오래된 문화와 새로운 미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느낌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혼을 내어 만든 작품에 대한 철학이었죠. 뉴욕의 길거리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기념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창작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엠마가 휴대폰 케이스를, 사라는 귀걸이를, 메디슨은 그녀의 작은 캔버스 프린트를 사들고는 작은 보물을 손에 쥔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렇게 홍대의 여러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작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춤추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밤길을 걸으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문화이자 일상이더군요. 그리고 그 일상은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왔던 삶을 잘 꾸리는 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카페는 그 깨달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토요일 밤,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 안에서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두꺼운 영문 서적에 표시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 너머로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공부와 여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지루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공부를 벌로 여기지 않네. 그 순간 그레이스가 제 옆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집에서는 공부를 끝내야 비로소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의 일부야. 그레이스는 제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가 왜 이곳에서 마음이 자꾸 풀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삼겹살집에서의 식사 또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순간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채워졌어요. 13명이 먹고 또 먹어도 테이블 위에는 항상 음식이 충분했습니다. 반찬은 자연스레 채워졌고 직원들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만큼 놀라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에서는 두 사람이 평범한 식사를 해도 이 금액이 나올까 말까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학생들은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서로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레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속에 이미 웅크리고 있던 감정이 그대로 소리로 흘러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원래라면 어느 나라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보탰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억압이 아닌 격려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공공공간은 모두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이었으며 배움은 짐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늘 미국이 사회의 정점에 있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날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나은 모델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호텔에 도착해 늦은 시간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을 지나치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이 이 여행의 마지막 온전한 하루입니다. 떠나는 게 아쉽다는 감정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은 단순한 여행 아쉬움이 아니라는 걸. 이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가능성이 너무 선명해서 이제는 돌아가도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무언가가 끝나간다는 걸 아는 그 특유의 아득한 슬픔과 함께였어요. 알람보다 먼저 깼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느껴지는 낯선 무게를 느꼈습니다. 후회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더 복잡한 감정이었죠. 나흘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과 관계, 사회에 대한 새로운 슬픔과 깨달음이었어요. 오늘은 명동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길거리 음식, 관광객과 현지인을 모두 위해 설계된 상업지역의 활기, 명동의 정돈된 혼란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기억과 경험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벼운 날이어야 했고 즐거운 날이어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인 한국의 대중교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동의 아침 분주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쇼핑객들이 몰려 있었고 상인들은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설치하며 호떡과 떡볶이 냄새를 공기 속에 섞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목적 의식 있게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화장품 가게에서는 직원들이 영어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제품 설명을 전문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는 손으로 그린 부채와 도자기 찻잔, 수놓은 주머니를 살펴보았어요. 각 물건은 수세기의 문화적 세련미를 담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엠마가 시트 마스크를 사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라는 정교한 매듭의 한국 전통 책갈피를 손끝으로 살펴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메디스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귀걸이를 사면서 눈물을 삼키는 듯 보였어요. 쇼핑은 더 이상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경험에서 자신들을 변화시킨 조각들을 붙잡고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빨간 천막과 작은 의자가 있는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날씨에 그을린 손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나이든 여성 상인이 즉시 우리를 알아보고 영어가 제한적이지만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호떡, 계피와 흑설탕으로 채운 달콤한 팬케이크가 김을 내며 나왔고 학생들은 현지인처럼 서서 먹으며 음식을 기억 속에 새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호떡을 한 입 물며 잠시 표정이 무너졌지만 그것은 새어나온 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이었죠. 쇼핑 후 명동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상업구역 한가운데 솟은 고딕 양식의 성당은 외부 소음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셀카도 찍지 않고 조용히 신자석에 앉았습니다. 속삭이지도 웃지도 않고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미국에서 가르쳐온 모든 교훈과 신념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늘 미국을 최고의 나라로 여겼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왔지만 이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학생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깨끗한 지하철, 저렴하지만 뛰어난 음식, 공공공간에서의 질서와 존중, 모두가 선택된 삶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미국의 문제점들 불안한 교통, 비싼 의료,
시민, 무질서, 이 모두는 선택의 산물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깨끗함과 안전, 질서와 창의성을 권위나 강제 없이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성당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18년 동안 교사로서 한 일과 그 무게를 새삼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개인적 편의보다 집단적 복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을 명동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느끼며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고 체크아웃한 후 우리가 지불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서비스로 공항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한 완벽한 청결과 효율성, 학생들의 조용한 흥분 없는 표정,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압축해 보여주었습니다. 3주 후 애쉬포드 아카데미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소피의 영상과 엠마 그레이스의 SNS로 퍼져나갔고 미국 내 다른 학교와 학부모들, 뉴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도시 계획과 시민 책임, 공공 인프라에 대해 토론하고 청원하며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메디슨의 질문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야. 이제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어. 그날 밤 퀸즈의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7일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18년의 편견과 미국 우월성 신화를 해체한 7일이었고 25명의 학생들과 나 모두의 시야를 바꾼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선택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선택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기록하며 나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정책이나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고 조용한 관찰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7일, 25명의 학생들, 1명의 교사,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 다시 생각하고 질문할 용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고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배우며, 그리고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여정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임을 조용히 확신합니다.